예, 2차시 계속 공부합시다. 잠시 쉴 때 여러분은 뭘 하나요? 나는 이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지금 이 영상 수업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오전 시간이에요. 내가 늦잠을 좀 자고, 늦잠을 자기도 하지만 저녁 늦게까지, 이런저런 이제 글을 쓰고, 그러느라고 좀 늦잠을 자서 얼굴이 좀 부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수업도, 외부 수업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청탁 들어온 글을 좀 쓰고 그러느라고 힘들어서, 오늘 지금 월요일에 내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일요일은 아주 끙끙 앓고 종일 또, 그러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환절기니까 건강 잘 챙겨가면서 수업 관리 또 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랑의 시를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죠. 이제 서론 부분에서 이 글을 통해서 이번 주차에 어떤 공부를 하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이 이야기가 좀 많았으니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김홍규 선생의 요 부분에 대해서 되면 영랑시에 대한 이제 근원적인 질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글 전체에서 영랑에게 묻는, 영랑의 시적 태도에 대해서 묻는 핵심적인 질문이고, 이 질문을 해명해 나가는 글이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이제 바우친의 이제 문학에 대한 관점 이야기하고 있는데,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예요. 자, 이를테면 바우친이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이제 그거 놔두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게요. 아까 지난 시간에 내가 이야기했던 것이, 문학과, 어떤 문학에서 현실, 문학과 삶은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가능할 것인가를 질문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우리에게 추상적인 생물학,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인데, 우리가 추상적인 생물학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같이 연결해서 해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모두가 추상적인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개체죠. 이를테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주로 태어나거나 농민으로 태어나거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르주아나 프롤레타리아로 탄생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인간은 러시아인으로 태어나거나 프랑스인 혹은 일본인 또는 한국인으로 태어나기도 하겠죠. 그런데 같은 한국인이라도 20년대에 태어나기도 할 것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년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우리가. 20년대에는 일제강점기잖아요. 이방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식민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니까, 그때 태어났으면 굉장히 비극적이었겠죠. 물론 그 시절이 태평성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불행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런 투쟁에 나서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본의 어떤 이런 강압적인 통치, 그 다음에 조선인에 대한 어떤 멸시, 그리고 또 남성들은 징용에 끌려나가고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나가는 이런 어떤 억압의 상태가 20년대, 30년대 지속됐기 때문에 대단히 비극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설명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라고 인간 존재는 추상적인 생물학적 그런 유기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런 얘기죠. 어느 시기에,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 그리고 어떤 계급으로, 그 다음에 또 21세기에 태어나더라도 이 북한 지역에 태어나는 것과 남한 지역에서 태어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구체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지역화만이 인간을,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예. 참된 존재가 되게 한다. 그래서 그의 삶과 문화적 창조의 내용을 결정한다. 이것이 이제 바우친의 인간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는 이걸 지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싶은 거냐면, 자, 영랑이 살았던 시대가 1930년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영랑은 21세기 한국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1930년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내가 이제 이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좀 보여줄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영랑 같은 뛰어난 서정 시인이 시인, 작가로서의 책무를 그 제대로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글에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가란 무엇인가를 공부를 할 때 이야기했던 게 있잖아요. 작가에 대한 규정.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 작가란 끊임없이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당연히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플러스 알파가 뭐였습니까? 당대, 그 작가가 살고 있는 당대의 어떤 모순과 부조리,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를테면, 우리를 억압하는 것 너무 크게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건강하고, 우리는 언젠가 죽게 마련이지만, 그걸 피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 순간까지는 가급적 건강하고, 그 다음에 좀 행복하게, 행복하다는 것에 그 의미에 내포된 어떤 자질들은 또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매우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설명 자체는 좀 추상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어쨌든 행복이라고 하는 삶,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어쨌든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고, 우리가 보통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죠. 우리는 누구나. 그런데 그렇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삶을 억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작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진정한 작가의 태도가 아닐 것인가? 이런 얘기를 그동안에 내가 계속 그 공부를 하면서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이제 30년대라고 하는 시기가 뭔가를 한번 볼까요? 영랑은 이제 1903년에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좀 미묘하긴 해요. 영랑의 아버지가 한 해에 500석 정도를 거두어 들이는 지주였어요. 대지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시골에서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 한 해에 500석 정도를 거두어 들인다고 하는 게 사실은 감각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예를 연봉이 5억이다 예컨대. 그 대기업 임원들은 10억, 20억 하잖아요. 스톡 옵션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내가 감각적으로 알겠는데, 아니면 하여튼 년 수입이 20억이다, 30억이다. 그러면 충분히 알겠는데, 한 해 거두어 들이는 500석 정도다. 쌀을 말하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지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 여유를 지닌 강쟁 고을의 유지였다는 얘기죠. 근데 물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잘 볼 것이 뭐냐면, 이건 영랑의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할아버지가 부자였으면 좋겠죠. 그래야 아버지도 부자일 것이고, 그래야 나도 또 부자가 될 것이니까. 이건 그건 운명이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날 것인가, 어떤 부모를 택할 것인가, 우리의 의지가 아니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또,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좋다고 봐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영랑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30년대 순수문학을 대표하는 영랑의 이런 어떤 사회 존재적 규정 자체가 일정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의 잘못도 아니지만, 그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예, 30년대. 자, 30년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이제 설명할 게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영랑의 어떤 문학적 태도에 대해서 일정하게 긍정하거나 일정하게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영랑의 문제만 국한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영랑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제 이 민족의 직접적인 억압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거.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게 없느냐? 아닌 거죠. 우리가 OECD 10위권에 근접하는 소위 말하면 무역의 규모가 상당히 이를테면
그 상대적으로 이제 뭐 세계 10위권, 뭐 11, 2위 정도 할 정도로 상당할 정도로 이제 경제가 발전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그 어떤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간접적인 영향권 속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만 다를 뿐 30년대를 살았던 영랑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작가들이나 어떤 작가로서의 책무,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변화가 없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0년대를 살았던 영랑의 어떤 시적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은 영랑과 그 당대의 문제에 국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이제 그 무단 통치, 그 칼을 차고 헌병들을 동원해서 매우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던 이런 통치 방식을 소위 뭐 통치, 문화 정치 이런 이제 허울만 바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3.1운동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전반적으로 그 조선 사람들이 독립에 대한 어떤 열망을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바쳐가면서까지 독립의 열망을 표출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총칼만 가지고 억압을 해서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라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통치 전략의 변화를 모색하는 거예요. 1910년대에 오면 일제가 어떻게 하냐면 통치 방식에 이제 어떤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 억압만 가지고는 용이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전략적 판단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일제. 예? 일제. 제국주의가 뭡니까? 자본주의의 무한한 확장이죠. 자본주의의 확장. 자본주의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뭡니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그 다음에 이걸 시장경제, 그러니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통해서 이제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시장에서 소비를 하고,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이제 끊임없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시장에서 대량 소비를 하고, 그래야 이윤이 확장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국 내에서의 소비가 일정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선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을 침략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즉, 시장을 확보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했고, 일본이 그렇게 되면 대륙으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선을 이렇게 강제로 침략하고 지배했던 역사죠. 이게 제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이렇게 팽창, 확장, 이게 이제 제국주의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국제시장이 축소됐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그동안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일정하게 독립을 쟁취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경제 어떤 자본가들의 시장이 자국 내로 좀씩 축소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충실한 식량 원료 공급지로, 그 다음에 자본 투자 시장으로서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경제적 지배 강화, 이게 굉장히 일본 자본주의에 사활이 걸린 이런 이제 중대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중대한 문제가 되니까 일제는 이제 조선 내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소위 문화정치를 내세우는 거죠. 문화정치. 아까 이제 3.1운동, 1919년 3.1운동, 뭐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데 독립투쟁이죠. 독립투쟁을 통해서 이렇게 무력으로만 억압해서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통치가 용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전략적 판단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이 조선으로서, 그러니까 이 원료와 노동력을 손쉽게 제공받고, 그 다음에 생산된 제품을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서의 조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자본가들의 이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문화정치를 내세우게 되는 거. 이건 상당히 기만적이죠. 기만이 뭡니까? 속인다는 얘기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강압적으로 그 식민 지배하는 것은 그 상태는 전혀 변화가 없었잖아요. 근데 형태만 이 겉으로 이제 군인들, 헌병들을 동원해서 거리마다 위압적인 상황을 이제 그것을 이를테면 그 총을 가슴 쪽으로 이제 주머니 속으로 집어 넣는 것과 다름없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를테면 이제 그 교육기관, 교육이라든가 소위 교육 문화, 그러니까 뭐 학교를 뭐 세운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언론사를 세우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조금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이거 조금 자율성을 허용해 주는 거죠. 경제적인, 이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지주 경제를 강화합니다. 이걸 좀 길게 설명할 필요는 조금 설명하려면 여러분 좀 피곤할 텐데, 어쨌든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토지의 그 소유권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게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많은 농민들의 그 토지를 강제로 이렇게 몰수하죠. 그 몰수된 토지를 이제 다시 불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주들이 싼 가격에 그 토지를 대량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주가 대지주가 되는 거죠. 대지주가 되고, 소위 이제 그 작은 그 농토를 가지고 좀 자급자족하는 그런 형태였던 농민들이 이들에게 결과적으로 땅을 뺏기고, 그래서 소작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이제 그 어떤 불구적인 그런 어떤 기형적인 형태의 농업 경제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작권은 상당히 불안정해지죠. 이걸 빌미로 소작료를 인상한다거나,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년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20년대 30년 넘어가면 소위 말하면 소작쟁이, 이를테면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추수를 했을 때 절반은 2분의 1은 이제 이 지주에게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2분의 1 가지고 뭐 물세라든가 뭐 농약을 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결국 자기 식구들에게 그 먹일 수 있는 쌀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는 이런 빈궁화 현상이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그 쥐도 이렇게 문다고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작인들이 이제 이를테면 쟁의를 일으키는 거죠. 소작료를 낮춰달라거나 이런 것들. 이 소작쟁의가 일상화돼요. 20년대, 30년대 되면. 그러면, 자, 영랑은 대지주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랑의 그 소유 농토에서도 농민들이 쟁의를 할 법하죠. 특히 우리 남도 지역은 평야 지대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를테면 약탈의 어떤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영랑의 그 소유지 내에서도 당연히 일상적인 이런 어떤 그 소작쟁이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죠. 20년경부터 소작쟁이가 농촌사회에 항상 있는 현상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20년대 전 기간 동안 소작쟁이가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30년대 되면 이제 급격한 증가. 거의 날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이제 30년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상황이에요. 공동체적 생존의 기초가 점차 무너지죠. 30년대 오면. 그리고 사회 각 부분에서 심각한 괴멸과 무력화가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30년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이에요. 알겠죠? 이해됐죠? 그런데 영랑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문화적인 영역에서는 넓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차별받지 않는 자기 삶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뭡니까? 문화적 삶의 환상. 자,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문화적 삶의 환상. 이건 지난주차에도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1910년대 과도기 문학을 설명할 때 신소설, 그 다음에 이광수의 무정을 설명할 때 문화적 삶의 환상,
문화주의자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30년대 영락을 비롯한 소위 순수 문학을 지향했던 사람들에게도 이 문화적 삶의 환상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체제 속에 주어진 체제가 뭡니까? 일본 그 총독부가 조선 총독부가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선의 어떤 독립을 위한 이런 어떤 투쟁 이런 것들은 그 무력으로 억압했겠죠. 폭력적인 수단으로. 그러니까 카프의 성원들은 전부 다 구속되고 그다음에 도피하고 그래서 카프가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 이제 30년대 소위 순수 문학을 주창했던 일군의 이제 문화주의적 작가들은 주어진 체제 속에 문화적 삶 이것은 결국은 식민지 중상류층의 문화주의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 관련을 배제한 그렇게 되는 거죠. 순수 문학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차 시에 불순한 것을 순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불순한 것을 제거한 거 이게 순수의 내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순한 것은 뭐냐 그러면 현실 어떤 현실? 20년대 30년대는 정치 현실이죠. 식민 지배라고 하는 이 정치 현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상적인 이를테면 그 소작 쟁의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순수 문학을 지향하는 작가들이 보기에는 불순한 정치 현실인 거죠. 알겠죠?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이 정치 현실, 그 다음에 농민들의 삶과 관련된 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거의 일상화된 소작쟁이 이런 것들을 문학에 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불순하니까. 문학의 본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게 순수 문학의 내포된 의미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체제 속에 문화적 삶, 그러니까 독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는 외면한 그 얘기입니다. 이 주어진 체제 속의 문화적 삶이라고 하는 이상과 식민지 중상류층의 문화주의는 정치적 관련을 배제한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는 기독교를 비롯한 거의 모든 종교가 일본의 조선 식민 지배에 부역했어요. 사실은 부역하는 겁니다. 종교가 여러분 중에서 이제 종교를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종교를 내가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종교는 결국은 그 기성의 체제에 부역하는 거예요. 종교 자체가.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그 외적들과 함께 같이 왔던 게 그 종교거든요. 종교. 그다음에 서구에 이를테면 그 한말에 그 격동기에 프랑스라든가 이런 미국이라든가 이런 그 소위 이제 강화도에 함선을 보내서 그 개방을 요구했던 이런 소위 서양 세력들이 같이 왔던 게 결국 천주교라든가 이런 교회 종교 세력이거든요. 같이 오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근데 어쨌든 이 정치적 관련을 배제한 종교, 그다음에 사회적 현실을 희석 또는 소거하는 예술, 형이상학적 보편주의적 문제. 형이상학적 보편주의적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김동리의 소설 같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자, 김동리의 소설은 뭡니까? 그 인간의 운명을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이런 그 형이상학적이고 보편주의적인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 그 총독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겠죠. 검열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학들, 이런 것들의 골몰한 철학, 그 다음에 개인적인 수양과 자기 억제를 강조하는 도덕. 자, 이거예요. 수양 동호회인가요? 그러니까 그 수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20년대 이제 그 신소설과 함께 한국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고 일컫는 본격적인 근대 장편 소설이라고 일컫는 이광수의 무정을 이야기할 때 설명했던 부분이잖아요. 수양 동호회에 또 이광수가 이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던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억제를 강조하는 도덕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거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30년대의 문화주의의 맥락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명랑을 대표 시인으로 하는 시문학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시 형식과 언어의 세련, 그다음에 아름다움의 탐구에 있고 이것이 우리 시의 현대적 성수에 크게 기여했다. 이것이 이제 일정한 어떤 장점으로 기능하는 것이죠. 일단 뭐 여기까지 또 끊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3차 시로 연결해서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